예, 오늘 북새통 글로벌 그린 뉴딜 이 책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서 되게 좋았고요. 이번 달에 이 책 하기로 결정한 요번 주에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이따 할 워크숍은 요번 주에 발표된 그 그린 뉴딜 정책 갖고 좀 논의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은 너무 유명하신 대학자이시고 글로벌 그린 뉴딜이란 이 책을 내셨는데 이게 작년에 냈어요. 아마 그동안 제레미 리프킨 책 중에서 가장 얇은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분 책 내셨다 하면 한 뭐 600~700페이지, 800페이지 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인데 요번엔 좀 시간이 없으셨는지 너무 되게 짧게 쓰셔갖고 좀 심플했고요. 제레미 리프킨이 썼던 모든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 3대 종말 시리즈가 되게 유명했어요. 노동의 종말, 노동이 없어진다? 육식의 종말. 육식의 종말은 이제 쇠고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걸로 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근데 소유 종말, 소유가 아니라 이제 사용할 개념을 바뀔 것이다. 3대 종말 시리즈는 되게 유명한 개념의 책이고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두 권이 이거죠. 요게 먼저 나왔고 요게 나오는데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뭐 생각하시면 좋겠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거의 3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T혁명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특별히 IT혁명이 권력구조도 바꾼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책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책의 한계 비용 제로의 사회. 그러니까 점점 디지털화 되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모든 장비나의 컴퓨터 디바이스화 바로 바뀌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공유 경제가 부상할 것이다. 이런 책인데 이 책들로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기술책이 아니라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의 베스트셀러 책이 되면 꼭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이분을 모셔다가 각 국의 정책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특별히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서 이분이 책을 하나 내시면 이것이 정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린 뉴딜 정책도 여기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유럽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의 멘토 역할을 하시고, 책에도 나오지만 중국에서도 이분의 얘기를 반영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분의 다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정작 그런데 이분은 미국 분이거든요. 미국만 제일 미적지근하더라.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국인, 미국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국인 미국보다도 유럽, 중국 이런 다른 나라들이 이 책에 되게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걸 정책으로 바뀌는 책.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책도 최근에 만든 그린 뉴딜 정책이 이걸로 되게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3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였죠? 맞나? 4월 15일 까먹었어요.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 있었고 그 전후로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이 책을 갖고 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책으로 마련하려고.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죠, 이제. 이 책을 다 읽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책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우리가 또 이걸 또 준비하게 돼서 한번 이거는 필독서로 한번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레미 리프킨 책은 한 번쯤은 한 권씩 읽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분은 와튼스쿨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있는 경영대학원은 와튼스쿨인데 미국에서 가장 좋은 경영대학원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최고 경영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그린 뉴딜 하면 그럼 옛날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4대강 산업, 녹색혁명,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 해묵은 논쟁 아닌가? 근데 해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구환경,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풀어야 될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 그린 뉴딜 얘기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지금 제조업 한참 키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그린 뉴딜 하면 그러면 저탄소 외출하고 태양광 풍력하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 더 힘들어진데 더 망하게 하자는 거 아니야?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든데 더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때 한번 했었고 실패했던 사업인데 이걸 또 하자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통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린 뉴딜은 일자리 없애는 사업 아니야? 라고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린 뉴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럽, 중국, 미국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서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판을 읽어야 될 자리로 그린 뉴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솔루션을 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진짜 그린 뉴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잘 보면 문제를 풀려면 거의 환경, 정치, 산업, 기술, 지역사회가 다 엮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딱 보고 풀어야 되는데, 막상 정책을 나오는가 수행할 때는 그런 걸 다 고려치 않고 그냥 답을 막 내버리는, 그래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가 물 문제, 수질 오염 문제, 그다음에 그런 송수성 문제,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깊이 고민하고 나갔어야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임기 시절 때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종료까지 하려니까 소위 말하는 솔루션을 너무 급박하게 내버리는 꼴이 아니었는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린 뉴딜은 좀 호흡이 길어야 되는데, 좀 뒤에서 살펴보자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기가 단임이잖아요. 딱 5년 하고 말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해법을 그냥 1차원적이고 속도로 그냥 막 답을 내려고, 임기 내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기후가 좀 이상해졌죠. 예, 이상 고온. 분명히 제가 알기로 올여름에 엄청나게 더울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추워? 지금 여름 맞습니까? 7월 중순인데 여름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서늘해. 그래, 분명히 오늘 엄청나게 올해 더울 거라 그랬는데 그 더운 여름은 어디 가는 거야? 그리고 이상 고온. 겨울에도 도대체 추웠다 더웠다가 반복되는 그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유럽, 호주 이런 데서 너무 더워갖고 작년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6개월 이상 산불이 났어요. 난 그게 참 상식적으로 안 돼요. 우리 현대 문명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아니 불을 6개월 이상 못 끄냐 이거죠. 근데 못 끄더라고요. 그 수명한 근데 결국 어떻게 꺼졌냐면 비 와서 꺼졌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도 제대로 안 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현상들, 우리가 자연재해가 막 생기고 있고, 산불, 시베리아, 알래스카, 인도네시아, 남비, 뭐 지금 특별히 엊그제 뉴스도 봤는데, 지금 아마존 지역에 불이 또 크게 번져갖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존에 불이 번진 이유는 방화래요, 방화. 왜냐면 그걸 태워갖고 농장으로 쓰려고 방화를 했는데 그게 너무 크게 번져갖고 소위 말하는 너무 공기를 나쁘게 하는 정도로 커져버리는 상황도 지금 퍼지고 있고, 홍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동아시아권에 이제 홍수 때문에 난리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홍수 때문에 난리인데, 뭐 이재민만 지금 뭐 몇백만 명의 이재민이 났고, 지금 근데 일기예보로 의하면 중국에도 계속 좀 더 비가 더 올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일본의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너무 폭우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빙하 속도, 기상재해, 난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며, 지금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메뚜기 때문에 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재난 현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갖고 전 세계가 아주 끙끙끙끙 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의 원인을 이제 제레미 리프킨과 몇몇 학자들은 화석연료를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10년 내에 45% 이상을 줄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라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이거 사용 비중을 45%로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구 보고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 기준이니까 이게 10년이니까 앞으로 우리 몇 년 남았죠? 8년이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준 선생님도 잠깐 모두 얘기했지만 벌써 절반이 지났으니까 한 7년 6개월 내에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45% 절반 정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폭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맞춰서 철저히 기준을 맞춰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EU. 유럽연은 이 기준에 맞춰서 작동이 돌아가고 있죠. 지구가 살기 위해서 꼭 지내야 시간이 얼마 남다고 하고 있고, 그럼 많은 학자들이 여섯 번째로 대멸종을 맞이할 대상자가 바로 인간이 멸종을 하지 않겠냐?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는 걸로 해서 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 평균 1도씨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1도씨는 평균으로 따지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런데 기후학자들의 얘기에 하면 1.5도씨가 올라가면 지구가 이제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치라는 거죠. 1.5도씨를 넘으면. 그러니까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게 0.5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약 조건 10년 내에 45% 화석연료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화 때문에, 산업이 점점 발달한 것 때문에 금세기 말로 따지면 몇 년 남았죠? 한 80년 남은 거죠. 2020년, 그러니까 80년 남죠. 80년, 그러니까 앞으로 80년 동안 지구상에 있는 그 생물의 절반은 멸종을 할 것이다. 아니 제가 금세기 말까지는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80년 뒤면 제가 지금 53이니까 130세가 넘죠. 잘 모르죠. 지금 막 태어난 애들은 그때까지 살 수 있겠네요. 예, 그때 지금 태어난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애들이 80세 노인이 됐을 때는 한 절반의 정도의 생물들이 멸종할 것이다 라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따라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저자가 영향력이 꽤 큰, 아마 전 세계 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학자 중에 하나예요. 그건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 이유가 이거에 따라, 이 제안에 따라 움직이고 중국 정부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실천적으로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유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린 뉴딜이 뭐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린이라는 키워드가 세 가지 키워드예요. 친환경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탄소 에너지를 쓰지 말자는 거고, 세 번째 녹색 성장. 근데 탄소를 줄였는데 친환경으로 했는데 오히려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풍력, 태양광, 수력 이런 거는 석탄 에너지, 원자력 이런 거 다 효율이 떨어져 갖고 이게 소위 말하는 성장이 안 되는데 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고, 원자력을 해야 되냐 마냐 논쟁이 있어도 다른 대안되는 그런 화석 에너지 이외의 그 에너지는 효과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3차 산업혁명, 여기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4차 산업혁명, 거기 있는 기술과 융합이 되면,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ICT랑 융합이 돼서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양날개 꼭지가 있어요. 한쪽은 그린 뉴딜, 한쪽은 디지털 뉴딜. 이걸 섞었어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 섞은 이유는 뭐냐면, 이 제레미 리프킨이 그냥 그린 뉴딜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뒷 배경에는 디지털 뉴딜이 같이 섞어서 돌아가야지 효과가 나지, 그렇게 그냥 단순히 그린 뉴딜만 하면 전통적인 그 탄소 에너지를 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까지 다 이해하려면 앞서서 얘기했던 저 책 세 권을 다 읽어야 돼요. 무슨 책이냐면 3차 산업혁명 그 책 있죠. 두 번째 한계 비용 제로 사회 그 책이랑 이 책 세 가지를 다 읽어야 이래서 세 가지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상당수 내용은 앞에 있던 두 책을
같이 참고로 계속 이어서 이 책을 쓰고 있어요. 따라서 근데 뉴딜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뉴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죠. 유즈벨트 대통령, 그 미국의 공항, 대공황이 왔을 때 이거의 해법으로 대단위의 건설 작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해서 소위 말하는 대공황을 탈출했던 사건을 뉴딜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뉴딜을 해야 되는데 당시 그 소위 말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공황이 왔던 그 건설 형태가 아닌 대상을 뭘로 잡았냐? 그린 뉴딜을 대단위로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대안을 하는 거죠. 근데 마침 이게 코로나19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고 막 하는데, 이 경제 위기 코로나 사건이 막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까지도 그린 뉴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 뒤에 나오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 존 바이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을 전면에 내세워 갖고 막 정책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린 뉴딜 방향은 친환경 탈산소 녹색 성장에 초점을 두고 이게 지구가 살리는 비상대책이자 해결책이다,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사진 잘 찍히고 있죠? 동영상 좀 봐주십시오. 근데 그린 뉴딜 방향은 지난번에 멈췄던 적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기후 위기를 대처해야 되고, 환경 관련된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탄소 중심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 중심이 바뀌어야 되고, 이것이 한두 국가에서는 안 되고 전 지구에 있는 나라가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주장하는데, 이게 꽤 7분 음선을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가 3대 국가죠. 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3대 국가가 있어요. 미국이죠, 중국이죠, 유럽이거든요. 이 세 군데가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지와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미국 지금 가고 있어요. 유럽 가고 있어요. 중국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책에 대한 증거물들이 오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2018년 기준으로 향후 10년 내에 청정 재생에너지 내수 전기를 100% 생산하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년 내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100% 소위 말하는 탄소 에너지 안 쓰고 전기 만들어내겠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전기 에너지 안 쓰겠다. 전기 에너지를 화석 연료 안 쓰겠다는 거예요. 원자력, 뭐 석탄, 천연가스 이거 안 쓰겠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목표, 국가 에너지 그리고 건축물, 교통 인프라의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도 그 탄소 제로 하우스라는 게 뭐냐면 자체로 발전기, 그러니까 태양력이나 풍력에서 자체 발전을 해갖고 소위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자기가 만들어 쓰고 외부에 갔던 것 에너지 해갖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외부에 에너지 공급 없이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 건축물도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겠다.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목표,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은 아직까지 탄소 에너지 이외에 그 소위 말하는 녹색 에너지라는 것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을 더 높이는 작업들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앞으로 10년 새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과 관한 연구 개발 사업, 그다음에 기업체 육성, 이것이 올인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 내용도 인력도 그런 쪽으로 더 배출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 핵심 키워드가 갑자기 작년부터 대두되다가 올해 코로나19 맞이하면서 더 가속화 붙어서 지금 전 세계가 이걸로 아주 뜨끈뜨끈한 이슈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김경수 도지사 앞에서 발표했던 자료의 일부예요. 그 이유는 그린 뉴딜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린 뉴딜 플러스 스마트 뉴딜 하겠다고 붙여 있죠. 근데 유럽에서 그린 뉴딜 하겠다는 것은 배경에는 스마트 ICT를 이용한 거를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린 뉴딜과 스마트 뉴딜 하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 김경수 도지사와 그 정책 만들어보니까 보면 사회적 뉴딜을 하겠다는 게 더 붙였어요. 사회적 뉴딜은 뭐냐면 이거를 추진하는 추진 체계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하도록 하겠다.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이게 이제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스마트 뉴딜하고 그다음에
우리 혁신의 방향이 그린 뉴딜로 가는데 이것이 일부 기업에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배가 되는 형태로 가야 돼서 사회적 뉴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경남도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어찌됐든 지금 지자체나 정부나 유럽이나 이런 데가 핵심 이슈가 소위 말하는 그린 뉴딜인데 그린 뉴딜과 스마트 뉴딜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게다가 이제 경상남도는 특별히 사회적 뉴딜까지 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U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EU. 그러니까 1900년대 말, 1900년대가 아니지. 그러니까 1999년 뭐 이럴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각 개별 국가에서 그냥 알아서 하다가 2000년대 지나서 2010년도쯤 되면서 뭐냐면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걸 한꺼번에 추진하는 게 분위기 들었어요. 이제 개별 국가에서 하는 게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 뉴딜 운동이 알고 보면 그냥 갑자기 최근에 나온 운동이 아니라 한 10년 된 얘기예요. 10년 된 얘기. 그래서 거기서 EU에서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2020 프로토콜. 2020 프로토콜. 이 20이 세 번이네요. 이게 뭐냐면 2020년도까지 20을 세 번 하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 20은 뭐냐면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키겠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에너지 효율을 더 좋게 하겠다. 20%. 그리고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20% 낮추겠다. 올해까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20% 늘리겠다가 유럽의 목표예요. 올해. 그러니까 이런 프로토콜을 계속 만들어서 유럽에 강력하게 하면서 특별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탄소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생산하는 차는 친환경차, 전기차가 기본으로 깔릴지 석유차, 가솔린차, 그 다음에 뭐 디젤차를 안 쓰겠다고 결정한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수출국이잖아요. 자동차 수출국이니까 우리는 유럽에다 차를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럽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자동차를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유럽 기준을 맞추려니까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데서 급속도로 친환경차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생각보다 친환경차들, 전기차나 그다음에 우리 수소차가 판매량이 나쁘지가 않아요. 현대자동차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분야에 시장 점유율이 7인가 그래요. 7위. 나쁘지 않아요. 1위는 테슬라 뭐 이런 데인데 아니야 더 높은가?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꽤 높았어요. 그다음에 수소차 분야는 넘버1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대응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 유럽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3차 산업혁명과 연동을 했고 여기서 3차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4차 산업과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제레미 리프킨 이 사람의 조언에 따라 수평적 분산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가 수평화가 돼서 각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걸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게 독일의 정책이고 영국은 에너지 효율 표준화를 강력하게 적용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안 쓰는 건축물은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양 산업이 몰려있는 오투드 프랑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단지잖아요. 산업단지 자체를 그린 뉴딜로 바꾸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겠다. 그래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밑에서 만들었겠죠. 거기 보면 산업단지 자체를 그린 뉴딜화라는 정책들이 중간에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프랑스에서 했던 사례를 이 케이스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죠.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에너지 소비의 감축도 동시에 추구하는 게 EU의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이거 시작한 지 7년 됐어요. 중국이. 근데 중국이 만드는 건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채집하는 기술 그리고 제조 설치 기술로 따지면 생산량 전 세계 넘버1이에요.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탄소 에너지 엄청 쓰거든요. 그 다음에 원자력도 엄청 쓰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게 대응하려고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수압 기술의 생산량이 또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날개 다 잡고 있는 거야. 전통 화석에너지에 대한 기술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원자력도 엄청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도 엄청나게 하고 돈 되는 건 다 해.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더라 이거죠. 2017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금의 45%를 중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투자했던 거를 살펴보니까 중국에서 투자한 금액이 45%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재생에너지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럼 최근에 또 1대1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뭐 길도 놔주고 다른 나라 도와주고 주변에 있는 국가 도와주고 심지어 아프리카에 뭐 항만도 놔주고 뭐 뭐도 해주고 막 다 하는데, 그러면서 얘가 노리는 것은 스마트 디지털로 인프라를 엮어내 갖고 중국 중심의 판도가 막 짜지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판 막 싸우고 있어서 되게 관계 나쁜데, 이상하게 유럽과 중국이 또 엄청 친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랑 미국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좋았는데 이제는 미국의 정책들이 자기네 나라만 잘 살려고 자꾸 가니까 유럽이 되게 싫어하고, 특별히 독일과 미국이 되게 관계가 안 좋아요. 메르켈 총리랑 누구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아주 찬바람 쌩쌩쌩 불을 정도로 가요. 근데 독일은 EU에 주도하는 리드 국가잖아요. 관계 되게 나빠요.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게 미국에서는 중국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린 나쁜 나라 뭐 이러면서 되게 관계 나쁜데, 유럽은 반대로, 맞아, 유한에서 중국에서 퍼뜨린 건 맞지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 문제지. 그렇지만 우리 보니까 이번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뭐 함께 좀 가히 보입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디지털 혁명과 또는 그린 뉴딜링거랑 유럽이랑 코드가 잘 맞아서 돌아가는 것들도 있더라라는 걸 볼 수 있어. 미국은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20%나 돼요. 알고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퍼센트나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비율이 너무너무 낮다는 거예요. 5%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잘 못한다고 알려져 있던 미국도 20%나 되는데. 근데 특별히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된 거예요. 존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잖아요. 지금 아마 다음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때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 근데 될 가능성이, 지금 많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고 있대요. 아무도 존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와 트럼프 대통령의 안티와의 싸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만 안 되면 된다. 그러니까 존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똥볼을 차면 찰수록 이제 존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현재로서는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럼 뭐 잘 모르는지, 만약에 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람의 공약이 뭐냐면 4년간 2조 달러를 그린 뉴딜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4조 달러면 언제, 2조 달러면 뭐냐면 2,400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정도 투자를 2,400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중국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특별히 미국의 하청 나라잖아요, 하청은. 그러면 당연히 미국 수요 때문에도 우리는 그쪽으로 더 뭐 물건을 만들든 뭘 하든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변하냐? 라자드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태양력, 풍력 생산비가 점점 급감하고 있어서 전통적 에너지보다 저렴하게 생각할 날이 올 것이다. 몇 년 내에.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광이나 이런 거가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원자력에 비해서. 근데 그거가 뒤집혀진 날이 올 것이고, 더 재미난 것은 2028년도 되면 화석 연료소 에너지 쓰는 것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 쓰는 원유, 석유 산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8년 뒤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라자드 보고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특별히 전기자동차, 지금 전기자동차는 너무 비싸잖아요. 뭐 억대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살려면 어떻게, 보조금 있어야 되죠. 당연히 지금 보조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계산을 때려보니까 2025년도 되면 보조금 없어도 지금 일반 화석, 그러니까 석유, 가솔린 차나 디젤 차가 내는 거에 맞출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기술 혁신이 돼갖고 2025년도 5년만 뒤면 전기자동차를 일반 자동차 사는 거랑 비슷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지금 조만간 차를 바꿔야 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예. 무슨 차로 바꿔야 돼?
못 바꾸고 계시죠? 아, 바꾸셔야 돼요. 중고차 사시면 되잖아요. 중고차로. 예. 제 차 드릴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왜 ICT 기술이랑 같이 가야 되냐? 3차 산업혁명과 같이 가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기서 얘기하는 3차 산업이 우리나라 얘기하는 4차 산업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핵심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모든 장비, 작은 물건에도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가고 네트워킹이 되는 게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사물 인터넷. 그래서 모든 사물, 건물, 장비, TV, 무슨 카메라, 가방 이런 데 컴퓨터 센서가 들어가서 부착해서 네트워크해서 인간과 연결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에 센서로 모이면 빅데이터가 되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장비가 컴퓨터 시스템의 통제가 가능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 10년 내로. 그러니까 10년만 있으면 모든 이제 장비, 컴퓨터가 아닌 작은 장비라도 다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효과가 되게 클 것인데, 효율성이 커질 것인데, 이게 하다 보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생겨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왔던 얘기냐? 한계효용 그 절감의 시대와 그 3차 산업혁명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한계 비용 제로와 그러면서 공유경제하고, 한계 비용 제로 가면 전통적인 상품 거래는 점점점 줄고, 될 수 있으면 상품 자체가 서비스나 디지털 상품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전에는 판매자와 구매자만 남았는데 이제 판매자 구매자가 아니라 주로 공급자와 이용자, 그래서 연중무중 트래픽으로 적은 이윤으로 이어서 엄청나게 이윤 창출하고, 상품과 거래 비용이 거의 재료로 수요만 오는 친환경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온라인 환경으로 뭐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10년 내에 가면은 엄청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주는 핵심이에요. 따라서 각자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발전소 다 있고 집집마다 필요한 물 생산하고, 생산해서 남은 에너지는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그린 뉴딜은 왜 글로벌 붙였냐? 전 세계 같이 연동돼서 돌아야 되고, 이걸 연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ICT 기술에 연동돼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경제가 혁신이 이르려면 혁신 요소가 3개의 요소가 있죠. 책에도 나오는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물류예요. 세 번째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있어야지 혁신이라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소통이 돼야 되죠. 전화가 됐던 네트워크, 이게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는 이동이죠. 물건을 옮기든 자동차가 사람이 올려가든 물류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에너지에 관련된 산업.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산업을 이끄는 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물류, 세 번째가 에너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산업이 제일 커.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따라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소유가 아니라 이동으로 바뀌고, 그래서 아까 공유경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장이 아니라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판매자, 구매자가 공급자, 사용자로 바뀌는데, 전통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는 자초된 자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초라는 것이 있잖아요. 배가 가다가 뭐 걸리는 거. 대표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산업 자산을 이것을 얘기하는데, 대표로 화석에너지에 투자했던 수많은 자산들은 아마 8년 내에 자초가 돼서 쫄딱 망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석유산업, 주유소 이런 산업들은 8년 내에 몰락할 테니 빨리 탈출해라 라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히 석유산업에 현재 투자되는 금액이 100조 달러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00조 달러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경을 넘어가네요. 이게 회수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OECD 가맹국 중에 가장 자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회수하기 어려운 나라 2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일본과 대한민국.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전환이 가장 늦었던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국은 디지털 기술 최고이나 그 다음에 자동차 기술도 최고이고 물류 잘하나 재생에너지에서는 너무 뒤처진 나라 2개 나라? 한국, 일본. 그래서 제레미 리킨이 올 6월 달에 한국에서 그 국회의원 대상으로 연설을 했어요. 그 줌으로 갖고 연설했는데 거기에 내용에서 그런 거예요. 한국 너무 잘한다. 아까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물류 잘하고 에너지 너무 잘한다.
근데 문제가 있네요. 이 커넥션 잘하고 물류 잘하고 자동차에서도 있고 잘하는데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 중심이라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올지 모른다고 그러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그 경제 위기를 자촉했던 원인이 이 제레미 리프킨은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 화석 에너지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이 짜져 있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왜냐면 물류비도 많이 들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후변화도 이상해졌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 경제 위기가 온 핵심은 원가가 안 드는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소위 말하는 컴퓨터 디바이스로 관련된 에너지 서비스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써서 만들어내야 되고 이동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걸로 가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도 배출해야 되고 화석 연료 에너지 써야 되고 막 중동에서 기름 배에 띄워갖고 옮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전 산업을 무너뜨리는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경제 돌파는 결국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한 축은 만들어졌다 이거죠. 인터넷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디지털 기반 커뮤니케이션 체제는 전 세계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5G 이렇게 점점 나가면 디지털 디바이스로 하는 전 세계 네트워킹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빠르게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 그건 문제 안 될 거라고 하고, 이제는 유럽, 미국의 각각 집에서 태양광으로 생산한 것들을 온라인으로 거래해서 파는 사람들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고, 남는 애들은 디지털해갖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고, 특별히 테슬라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테슬라가 자동차도 풀지만 전력 생산하는 시스템도 같이 팔아요. 그 집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예요 사실 테슬라는. 따라서 돌파가 건물도 대단히 리모델링 해야 되고 기후재난을 견딜 수 있도록 개보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국지 보니까 기존의 전통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막 정부적인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나라에서 발표한.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물마다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연결해야겠다. 옥상마다 태양광하고 지하에는 지열하고 외부에는 풍력해갖고 모든 건물마다 소형발전소가 있어서 외부에 전력 공급 없이 돌아가게 만들어야겠다. 센스 네트워크에서 모든 가전 네트워크 충전대품 이게 연결되고 자동차랑도 연결돼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야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전력을 생산하고 하는 업에 동참해야겠다. 스마트 농업까지도 동참해야겠다. 그런데 너무 느린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은 이거를 대응 못하는 데는 결국 무너질 것이 아니냐. 따라서 스마트 디지털엔 탄소 배출 제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급속도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통신, 그다음에 전자제품 회사가 있어요. SK, 삼성, LG 이런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또 잘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되게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가? 화석에너지의 의존도가 너무 큰 게 문제라는 것이 제레미 리프킨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8년 내에 무너진다고 화석 문명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빨리 이거 전환하지 않으면 안 돼. 니네 위험할 수 있어. 태양광 풍력이 천연가스, 석유, 원자력, 석탄보다 싸기 때문에 빨리 옮겨야 돼. 이거 자초자산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구식 에너지 체계에 묶여 있는 거 아니야? 니네 너무 원자력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해결책은 기존의 기업체들 이거 못 푸니 청년 중심의 벤처 창업을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적극적으로 벤처에서 그러니까 이 벤처 기업들이 수많이 많이 생겨야 되고 이들이 활동 잘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해야지 답이 아니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전환돼야 되고, 이것이 시민사회, 그러니까 정치경제사회랑 같이 묶여서 이리로 돌아가도록 해줘야 살지 않겠냐라가 이 책 저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마침 지난주에, 이번 주죠.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섞은 정책의 발표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다 효과적으로 정책이 입안돼서 진행될지는 또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제레미 리프킨 책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